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다양한 가명을 써가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남자, 그래서 일명 카멜레온 살인마로 불리는 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베어브룩 주립공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이나 하이킹, 수영, 낚시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뉴햄프셔주의 가장 큰 공원이에요. 1985년 이곳의 11살 소녀 제시 모고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곳을 찾던 제시는 우연히 산책로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버려진 큰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몇 년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듯 낡고 녹슨 모습이었어요. 순간 제시는 이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아서 두근거렸죠. 왜 11살 아이면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서 상자나 어떤 통 같은 거 보면 안에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소녀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뭔가 있어. 일로 와봐. 하나 둘씩 모인 친구들은 다 함께 이 드럼통 뚜껑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안에서 코를 찌르는 정체모를 악취가 풍겨나오는 거예요. 겁먹은 아이들은 냅다 드럼통을 쓰러뜨린 채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이 드럼통은 쓰러진 상태로 몇 달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1985년 11월 10일 한 사냥꾼이 공원을 방문했다가 문제의 드럼통을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궁금증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한 사냥꾼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그는 흥분한 상태로 다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저 지금 베어브룩 주립공원인데요. 여기 사람의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냥꾼의 말처럼 드럼통 안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뼈는 한 사람 것의 뼈가 아니었어요. 이게 한눈에 봐도 크기가 다른 두 사람의 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인 여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시신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두 시신 모두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종자 대조 작업을 이어갔지만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가 넘어가자 수사는 진전 없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립공원 드럼통 살인사건은 미제로 영영 묻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무려 15년이 흐른 2000년, 놀라운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1985년에 이어서 2000년에 또다시 이 동일한 주립공원에서 이번에도 드럼통에 담긴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게다가 피해자도 2명이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둘 다 어린 여자아이로 추정이 되었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두개골에 심한 골절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죽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때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앞서 드럼통에서 나온 성인 여성과 여자아이였잖아요. 근데 15년 만에 발견된 또 다른 드럼통에서도 두 여자아이들이 그들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범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참고로 두 번째 드럼통은 과거 1985년 당시에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미처 수색을 못한 겁니다. 자, 이젠 그때와 달리 DNA 분석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죽은 이가 누군지 식별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경찰들도 이번에야말로 신원과 범인을 꼭 밝혀내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DNA 확인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내구의 시신 중에 3사람은 가족관계로 드러납니다. 잠시 신원을 먼저 확인하자면 첫 번째 드럼통에서 성인 여성 1명, 그리고 9세에서 11세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1명이 있었어요. 두 번째 드럼통에서는 2살에서 4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1살에서 3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3명의 아이 중 2명은 죽은 성인 여성의 자식인 겁니다. 즉, 엄마와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휴. 그런데요, 그 나머지 한 명, 그 2살에서 4살로 추정되는 여자아이 한 명은 웬일인지 세 사람과 DNA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걸까요? 어쨌든 경찰들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피해자 신원을 조사했고요. 뼈를 기반으로 몽타주를 그려서 배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아니 근데 죽은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실종 신고가 한 명도 안 돼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해요. 결국 또다시 2사건 모두 미궁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2017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 전환점은 너무나도 생뚱맞게 한 여성이 자신의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보스턴에 살던 여성 리사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친부모를 찾기 위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억이 나는 바로는 어릴 적 친아버지 커티스 킴볼에게 버림을 받았고 친어머니는 누군지 모른다고 해요. 일단 리사의 아버지 커티스 킴볼, 그는 1986년 1월에 캘리포니아 스콧에 있는 한 RV 파크에서 일한 자벽부였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인데요. 이 시기 커티스는 5살 난 딸 리사와 함께 머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딸을 캠핑장에 홀로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죠. 이거 아동 방치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정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결국 경찰은 커티스를 추적하는 데 실패했고 리사는 위탁 가정에 맡겨집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행방이 파악된 건 리사가 유기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럴드 모커만이라는 남성이 도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경찰이 그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사실 제럴드가 커티스와 동일 인물인 게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 딸 리사 유기한 후에 이름 바꿔서 살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바로 체포했고 그는 1989년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나와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리사는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후 커티스는 한국인 관련 범죄도 연루됩니다. 2003년 한국계 미국인 전운순 씨를 살해한 혐의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이번에는 15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면 그가 아동 유기 혐의 징역을 마치고 나왔어요. 근데 또 이름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레리 베너였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지인 파티에서 전운순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요. 이 2사람은 2001년 비공식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다음해 6월에 전 씨가 갑작스럽게 실종이 된 거예요. 당장 가족들은 남편 레리를 의심했죠. 경찰들 또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가족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상 레리의 지문을 채취해야겠죠? 그런데 어라? 얘 뭐야? 얘 커티스잖아? 게다가 아동 유기 혐의까지 있네? 즉각 경찰들은 그를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과자니까 이번에도 아내 전운순 씨를 어찌했을지 모르니까요. 곧장 경찰들은 집을 수색했고 바로 여기서 차고 한 구석에 고양이 모래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 모래가 좀 이상하게 막 쌓여 있었어요.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들은 모래를 걷어냈죠? 그랬더니 안에는 전운순 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시신이 모래 속에 유기가 되면서 미라화된 상태였어요. 이렇듯 범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커티스는 이번에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주 풀어주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무한 반복이에요. 한편 이 모든 걸 전해드린 리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여러 개의 이름 갖고 있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라니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어쨌든 친자 확인을 원했던 리사의 요청에 따라 그녀와 커티스의 DNA가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어요. 세상에나 여태까지 친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는데 커티스가
리사의 친부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리사는 어디서 데려온 거고 왜 함께 있었던 걸까요? 리사는 머리가 더 복잡해졌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커티스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그는 만남을 거부합니다. 물론 경찰도 물었죠. 근데 아이에게 상처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리사의 친가족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근데 벌써 상처 다 줘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별 진전 없이 시간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12월 28일 커티스가 67세의 나이로 교도소에서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로도 리사는 이 친부모를 찾기 위한 과정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커티스가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친부모를 찾는 일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가면서 DNA 유전자 서비스가 더 발전하잖아요. 리사의 간절함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마침내 리사는 그토록 원하던 결실에 가까워집니다. 리사의 스토리를 딱하게 여긴 한 학자가 그녀의 DNA를 이용해서 가족 설계도를 역설계하는 일을 도전한 건데요. 이게 되게 복잡한 일이래요. 하지만 학자는 드디어 리사의 어머니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1981년에 실종된 데니스 보딘이라는 여성이에요. 리사의 원래 이름도 다윈 보딘이었고요. 이제 진짜 이름을 찾았으니까 리사가 아니라 다윈이라고 부를게요. 엄마가 다윈을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이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남자 이름이 밥 에반스였어요. 이 이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다 엄마는 돌연 1981년 6개월 된 딸을 데리고 추수감사절 이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요. 실종 당시 엄마와 그녀의 남자친구 밥 에반스가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가족들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도망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니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네, 그 밥 에반스의 진짜 정체는 커티스였어요. 즉 커티스가 모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5년 뒤에 6살 된 딸만 데리고 있다가 그마저도 캠핑장에 버리고 떠난 거예요. 아니 그럼 엄마 데니스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또 미궁입니다. 지금껏 실종 상태인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경찰은 밥이라고 불리던 커티스가 데니스를 살해한 후 아이만 데려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리사, 아니 다윈은요, 놀라서 쓰러질 지경이었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남성이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마 납치범이라는데 큰 충격을 받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2건의 주립공원 미제 사건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었냐면요. 사실 엄마 데니스가 실종된 위치가 베어브룩 공원과 매우 가까웠던 겁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시기도 유사했고요. 결정적으로 커티스가 전운순시 사건에서도 머리를 가격해서 살해를 했는데 드럼통에서 발견된 시신들 모두 머리에 맞아 사망했다는 공통점까지 있었습니다. 즉 형사는 이 사건들이 모두 같은 범인 커티스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그래서요, 당시 피해자들과 커티스의 DNA를 비교 분석해봤죠. 그랬더니 또 뒷목 잡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2번째 드럼통에서 발견된 신원모를 한 명의 여자아이의 시신, 나머지는 다 가족이고 한 명만 연관이 없었잖아요. 그 아이의 정체가 바로 커티스의 친딸이더라고요. 그럼 자기 친딸도 살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찰은 또 벽에 부딪힙니다. 물론 범인으로 추정되는 커티스는 폐암으로 죽었죠. 근데 그의 진짜 이름이 과연 커티스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커티스, 레리, 밥 에반스와 관련해서 남은 사진과 영상을 아예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작은 단서라도 수집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2달 뒤 전화가 걸려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테리 라스무스라는 남성의 아들인데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테리가 그 사진 속 인물인 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Y 염색체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인 거죠? 무수한 가명에 숨겨져 있던 그의 진짜 정체는 제보자의 아버지 테리 라스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진짜 힘들었네요. 자, 그럼 테리 라스무스. 1943년생인 그는 전기기술자로 평범하게 살면서 결혼 후에 4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30대가 된 1972년 테리는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가족과 완전히 결별합니다. 잠시 감옥에 살다가 3년 만에 나왔고 1975년부터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후반 그는 밥 에반스라는 가명을 가지고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요. 그녀는 마를리즈였고 함께 한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요, 이 마를리즈에게는 2딸이 있었습니다. 6살 난 마리와 1살의 사라. 근데 이 연령대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 3사람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네, 앞서 드럼통에서 나온 엄마와 2딸의 시신, 바로 이들이었던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테리의 2번째 부인과 아이들이었죠. 이렇게 다 죽일 거면 결혼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리고 그 드럼통에는 테리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친딸도 있었잖아요. 이 아이는 이상하게 출생신고를 안 한 상태였는데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아버지 손에 죽어야 했는지도 미궁으로 남아있고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후로도 경찰은 테리의 숨겨진 범행을 찾기 위해 계속 추적을 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가명만 해도 무려 10개가 넘었을 정도예요. 하지만 정확히 범행을 밝혀진 사건은 오늘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경찰은 어쩌면 그의 범죄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누군가 소리 소문 없이 테리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채 은밀한 곳에 시신으로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는 다른 여러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당사자가 죽은 이상 더 이상 수사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이 되었고 테리에게는 카멜레온 킬러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그는 악질 범죄자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사건 잘 따라오셨나요? 제럴드, 커티스, 레리, 밥 에반스, 마지막 실명 테리까지 여러 이름이 등장했는데 중요한 건 범인은 왜 그랬던 걸까요? 보니까 여자를 만나서 정착만 하면은 죽여요. 앞서 리사, 아니 그 다윈의 친엄마도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마를리즈 모녀 3명도 살해했고요. 이후 한국계 아내 전 씨랑 결혼을 했는데 또 얼마 안 가서 살해했어요. 분명 그의 범죄에는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 살해 동기를 말해줄 당사자 범인은 사망하고 말았죠. 미처 밝혀지지 않은 그의 여죄가 또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한국말이 아니라서 제대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남자 목소리로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이 영상은 미국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을 앵무새가 재현한 영상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사는 마틴과 글레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임에서 사촌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통하는 게 많아서 사귀게 되었지만 서로 오해가 쌓여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훗날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서로를 올가매고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어쨌든 글레나는 자신보다 5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2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마틴도 크리스티나라는 여성과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1995년 마틴은 일을 마치고 차를 운전해 퇴근해 가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트럭에 받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작은 차를 운전하고 있던 마틴은 현장에서 호흡이 멈췄다가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다시 숨이 붙게 되는데요. 하지만 뇌 손상에다가 골반과 턱이 골절되었고 또 폐에 구멍이 2개나 뚫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번의 수술과 함께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의식을 되찾기는 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 장애를 갖게 되었죠. 골절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의 성격도 점점 변해갔는데요. 심지어 기억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아내인 크리스티나를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최근 기억들도 싹 다 삭제되어 버렸고요. 아내 크리스티나는 마틴의 옆에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곧 건강을 되찾고 예전의 부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몇 달 후, 겉보기에는 마틴의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통증은 심해서 항상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그의 기억은 완전히 되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소심해져 갔고 부부는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 후 마틴은 아이들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정원을 가꾸고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틴이 아내와 이혼하는 동안 우연인지 인연인지 글레나 또한 부부의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하죠. 몇 달 후 마틴의 집에 글레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녀는 마틴과 그의 자녀 그리고 마틴의 애완동물 아프리칸 그레이 앵무새 버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마틴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장애수당을 받고 있었고 글레나 또한 마틴의 보호자로 그를 돌보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두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웠죠. 항상 함께 산책하고 낚시를 즐기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행복해 보이는 부부. 주변에서도 그들 부부를 다들 축복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각자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틴은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글레나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성격상의 문제로 글레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글레나는 도박 중독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수당과 지원금을 받아 살아가야 했던 마틴은 늘 절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집에 전등을 끄고 난로도 틀지 않았어요. 지인들에 따르면 겨울에 부부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엄청 추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내복 2겹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글레나의 도박 습관 때문에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도박 문제만 아니면 괜찮았어요. 글레나는 마틴의 장애와 고충을 살뜰히 챙겼고 헌신적으로 그를 돌봐줬거든요. 마틴도 글레나의 도박 문제가 좀 신경 쓰이긴 했지만 평소엔 잘하니까 그런 아내에게 감사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두 사람이 가끔 싸우기는 했어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부부 사이로 보였거든요. 결혼 6년 차에 들어선 2010년 마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더불어 글레나의 도박 증세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글레나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 꼭 카지노에 들려서 게임을 즐겼고 마틴은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쓸까봐 카지노에 갈 때 항상 함께 갔어요. 마틴의 몸이 좋지 않을 때도 글레나는 혼자서 카지노에 갈 만큼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초 마틴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이게 차 할부금이 연체가 되어서 차를 회수해 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글레나가 차 할부금 내지 않고 그 돈으로 이 도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레나는 아이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차고다 하면서 자신이 꼭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은 그녀를 믿었죠. 하지만 몇 달 후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집 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에 올리겠다는 안내장이었어요. 마틴은 이를 알고 난리를 피웠지만 글레나는 이번에도 은행 측에 실수를 하면서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도박하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글레나 때문인지 마틴의 정신건강은 더 나빠졌고 특히 그녀가 뭘 원하는지 어딜 가는지 그의 집착은 더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4월 28일 은행의 압류처분 종이가 마틴의 집 앞에 붙여지자 마틴의 분노는 폭발을 했는데요. 적어도 차량 할부금과 집의 융자금 상환은 자동 이체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녀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글레나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죠. 부부의 갈등이 커지니까 성인이 된 마틴의 자녀들도 어차피 성인 되었고 그냥 집 분위기도 안 좋은데 독립해야겠다 하고 다들 독립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 두 사람은 그동안 자제했던 자신들의 감정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2015년 5월 13일 마틴의 집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집으로 몰려들었죠. 문을 두드려보고 문 옆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살짝 돌려보았는데 그대로 문이 열렸죠. 그들은 마틴, 글레나 이러면서 집에 있어?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집 안에는 부부가 키우던 앵무새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거실은 평소와 달리 막 엉망진창인 상태에 물건들은 부서져 있고 난장판이었어요. 걱정이 된 이웃은 어떡하지? 잠시 갈등하다가 침실로 향했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틴과 글레나가 피범벅으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놀라서 밖으로 달려나가서 친구 부부가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신고를 했죠. 가장 먼저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신고 내용과 부부의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부의 맥박이나 호흡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 보존을 위해서 경찰을 기다려요. 곧이어 경찰이 도착해서 그들 부부를 보면서 주변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일단 마틴은 속옷 차림에 여러 발의 총상을 맞고 온몸에 피를 묻은 채 사망해 있었고 아내 글레나 역시 그의 옆에서 담요에 덮여진 채 머리와 어깨에 총을 맞아 사망한 듯 보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현장을 조사하다가 경찰은 글레나의 총상을 확인하던 도중 그녀가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놀란 경찰이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죠. 병원에서 확인 결과 그녀는 머리에 총상을 입기는 했지만 다행히 총알이 비껴나가서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글레나가 회복되어 진술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어요. 현장 감식을 하고 꼼꼼히 집안 내부를 살펴나갔지만 문을 강제로 열거나 창문이 깨진 흔적은 없었기에 외부 침입으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망한 마틴의 보검 결과는 가까운 거리에서 가슴에 3발, 등에 1발, 팔에 1발, 총 5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인들의 탐문을 통해 우선 마틴의 진통제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요. 마틴이 처방받아온 진통제는 상당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였는데 마틴 자신은 아주 조금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약을 팔아왔다고 해요. 마틴의 사촌은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건 정말 위험하다면서 그에게 약을 팔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는 돈이 없어서인지 계속해서 약을 팔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강제로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으니 혹시 누군가가 약을 사러 왔다가 그들을 살해하고 약만 탈취해간 게 아닐까도 추정을 했죠. 이틀 후 경찰의 현장 조사가 끝나자 마틴의 자식들은 경찰의 승인하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보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강도나 약을 사러 온 불량배의 소행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새엄마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새엄마는 돈 문제만 나오면 항상 화를 내고 농담처럼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해왔었기도 했었거든요. 새엄마에 대한 계속된 의심 속에 일단 자식들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기르던 앵무새와 귀중품,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이때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열어보니까 그 속에는 글레나의 두 아이들과 전 남편의 이름이 적힌 세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얘들아, 엄마가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후회와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명백히 이건 유서처럼 보였고 가족들은 글레나가 마틴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판단을 했죠. 편지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나 외부인의 소행이 아닌 글레나에 의한 배우자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가족들로부터 글레나의 도박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부부의 재정 상태부터 조사를 했어요. 부부는 은행에 매달 내야 할 97만 원의 융자금을 1년 동안 연체했기 때문에 사고 다음 날인 5월 14일 날 집에 대한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은행 계좌에는 총 300달러가 남아 있었고 집에는 200달러 정도의 현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글레나는 딸의 의료 비용도 지불하지 못했고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이를 독촉받고 있었어요. 돈 때문인지 글레나는 평소 먹던 우울증 약마저 사먹지 않고 있었죠. 또한 그녀의 휴대폰에는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루거 피스톨을 검색했다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 루거 피스톨이 총이에요. 경찰은 글레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서 발견된 이 편지들은 뭐고 총은 왜 검색했냐? 이렇게 물었죠. 하지만 글레나는 사건의 충격 때문인지 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왜 총을 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자신은 핸드폰으로 총기 검색을 하지도 않았고 휴대폰은 전화와 온라인 게임을 할 때만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의 전부고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 차라리 이혼하고 그를 떠났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남편을 죽이겠냐고 했죠. 우선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싸웠다는 것, 글레나의 도박 문제로 인해 두 부부가 파산할 지경이라는 것, 글레나가 마틴을 자주 죽여버리겠다고 농담한 것, 추가로는 유서로 보이는 편지와 총기로 검색한 기록, 이렇게인데 근데 이걸로는 사실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증거가 좀 부족해요. 경찰은 글레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진 않았지만 더 이상 수사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러갔고 마틴의 앵무새를 데리고 갔던 그의 전처 크리스티나는 앵무새가 밤마다 뭔가 크게 소리를 내는 것에 주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주인이 보이지 않고 좀 낯선 환경이라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죠. 매일 밤마다 새장 안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두 목소리로 싸우는 듯이 같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크리스티나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은 앵무새가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낸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크리스티나는 영상을 찍어서 그 소리를 자세하게 들어보았는데 분명히 Fucking shut up. Don't fucking shoot. 이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사고가 있던 밤 마틴과 글레나의 대화를 앵무새가 보고 따라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민 끝에 마틴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글레나를 잡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영상을 방송국에 보냈어요. 영상은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갔고 이 묻혀있던 사건은 다시금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사람들은 글레나의 살인사건 재판에 앵무새가 증인으로 나설 거라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글레나가 범인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2016년 6월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그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글레나의 도박 중독으로 부부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 글레나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틴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자신의 머리에 쏜 총알이 비껴나간 거다 라고 주장했죠. 그 증거로 부부의 재정 상황과 은행 잔고 그리고 글레나가 핸드폰으로 총기를 검색한 사실, 자식들과 전 남편에 남긴 유서로 보이는 편지들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의 증인으로 불러 부부관계를 증언케 했고요. 검찰은 이와 함께 앵무새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앵무새가 TV를 보고 따라한 것이라든지 혹은 가족들이 일부러 앵무새에게 그런 말을 가르쳤을 거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증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글레나는 끝까지 사건의 충격 때문에 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남편은 나의 전부고 자신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자신의 허락 없이 핸드폰을 뒤져서 검색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배심원은 그녀의 1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판사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마틴의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묻힐 뻔했지만 앵무새 버드로 인해서 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범인이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글레나는 자신의 남편을 죽일 때 앵무새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재현할 거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앵무새 버드는 그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다 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